읽어주는 동화책 주술로 용을 물리친 해통 스님. 어린 해통의 집은 남산 서쪽 기슭에 있었어요. 하루는 집 동쪽의 시냇가에서 친구들과 놀던 해통이 수달 한 마리를 발견했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해통과 친구들은 수달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어느새 모두들 손에 굵직한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죠. 이쪽으로 보라! 어서 어서! 왁자하게 소리를 지르며 해통과 친구들은 수달을 한쪽으로 몰아붙였죠. 겁먹은 수달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자 일제히 달려들어 수달을 때려잡았답니다. 그런 뒤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살을 발라내고 뼈를 산기슭에 버렸어요. 그날 밤 해통은 낮의 일이 마음에 걸렸죠. 겁먹은 수달의 표정,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이상하게 숨이 가빠지고 손발에 식은땀이 났죠. 이튿날 아침 해통은 참을 수가 없어서 수달의 뼈를 버렸던 동산으로 가보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어제 버렸던 수달의 뼈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괴이한 일이네. 수달의 뼈가 어디로 간 걸까? 쓸모도 없는 짐승의 뼈를 누군가 가져갔을 리도 없는데. 해통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이쪽 저쪽을 둘러보았지만 수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해통은 수달의 뼈를 버렸던 곳에서 핏자국을 발견했죠. 이 핏자국은 뭘까? 수달이 살아서 달아나기라도 한 걸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해통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핏자국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산 기슭 위쪽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 이 핏자국을 따라가 봐야겠어. 가슴이 서늘했고 소름이 돋았지만 해통은 용기를 냈죠. 핏자국은 흔적을 남기며 동산 위쪽으로 숲속 깊숙한 곳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그 핏자국이 멈춘 곳은 작은 동굴 앞이었죠. 해통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조심스럽게 동굴 안을 살펴보았어요. 순간 해통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했죠.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뼈만 남은 수달이 쭈그리고 앉아 새끼 5마리를 품고 있었어요.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새끼들을 찾아서 제 집까지 왔단 말인가? 해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리고 장난삼아 수달을 잡은 것이 후회가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해통은 알 수 없는 생각들로 머리가 아팠어요. 며칠이 지난 후에도 뼈만 남아 제 새끼들에게로 돌아간 수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오랫도록 지워지지 않았죠. 해통은 또 몇 날 며칠을 고통스럽게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심하다가 마침내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해통이란 이름도 그때 바꾼 것이죠. 스님이 된 해통은 더 폭넓게 공부를 하기 위해 당나라로 떠났어요. 그 무렵 당나라에는 불심이 깊은 무외삼장이라는 큰 스님이 있었는데 해통은 그에게 찾아가 배우기를 간절히 청했답니다.
삼장 법사님, 법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삼장법사는 냉정한 말로 해통의 청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해통은 머나먼 당나라까지 스승을 찾아와서 쉽게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답니다. 삼장 법사님께서 모른 체하셔도 저는 법사님을 스승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저를 제자로 거두어 주실 때까지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삼장법사는 여전히 못 들은 체하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덧 3년이 지났죠. 해통은 그동안 삼장법사 주변에서 열심히 시중을 들었지만 그는 아무런 가르침도 주지 않았답니다. 그 즈음에는 해통도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러던 어느 날 해통은 갑자기 뜰에 나가 뜨거운 화로를 머리에 이고 삼장법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니, 저 사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야? 아이, 저러다 큰일 나겠군. 이보게, 얼른 화로를 내려놓지 못하겠나? 같이 돌을 닦던 스님들이 놀라서 소리쳤죠. 그러나 해통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만둘 수가 없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화로가 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더니 펑 하는 소리가 났어요. 어찌나 그 소리가 컸던지 마치 천둥이 치는 소리 같았죠. 해통을 지켜보던 스님들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우르르 몰려왔답니다. 쓰러진 해통 옆에는 타다 남은 숯불들이 뒹굴고 있었어요. 이보게, 해통. 아이, 자네 괜찮은가? 아이, 정신 좀 차려보게. 큰일이로군. 이마에서 피가 절절 흘리고 있단 말일세. 해통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스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기만 했답니다. 그때 바깥에 무슨 소란이 생겼나 궁금해진 삼장법사가 뜰로 달려 나왔어요. 법사님, 큰일 났습니다. 해통이 머리에 이고 있던 화로가 터져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법사는 얼른 뜰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런 고집불통인 자를 보았나. 법사는 쓰러진 해통의 모습을 보고서 혀를 찼죠. 그러더니 곧 해통의 터진 이마를 만지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해통의 이마에 났던 상처가 깨끗하게 아무는 것이었죠. 그 대신 해통의 이마에는 임금 왕자 모양의 흉터가 하나 생겼어요. 삼장법사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선 해통에게 말했죠. 너의 의지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이제부터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 그즈음 당나라 황실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어요. 공주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공주가 낫지 않자 황제는 삼장법사를 불러 간곡히 청했답니다. 그러자 삼장법사는 잠시 무슨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배야,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곧 신통력 있는 스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장법사는 돌아와 해통 스님을 불렀어요. 너는 지금 당장 짐을 꾸려 황실로 가거라. 공주가 큰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으니 얼른 가서 치료해주고 오너라. 스승님, 배운 게 하나도 없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법사의 말에 깜짝 놀란 해통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죠. 그러자 법사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해통을 격려했답니다. 괜찮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니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당나라 황실로 들어간 해통 스님은 우선 공주의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공주는 얼핏 보기에도 병색이 깊어 보였죠. 귀신이 공주의 몸을 괴롭히고 있구나. 해통 스님은 중얼거리며 미리 준비한 흰 콩 한 마를 은그릇 속에 넣고 주문을 외웠죠. 그러자 콩알은 갑자기 흰 갑옷을 입은 병사들로 변했답니다. 병사들아, 어서 달려나와 귀신들을 물리쳐라. 스님이 외치자 병사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귀신들과 싸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자 해통 스님은 이번에는 검은 콩 한 마를 금그릇 속에 넣고 주문을 외웠죠. 병사들아, 저 못된 귀신을 물리쳐라. 힘찬 스님의 주문에 콩알이 검은 갑옷을 입은 병사로 변했어요. 그들은 흰 갑옷을 입은 병사들과 힘을 합쳐 귀신과 싸웠죠. 그제야 싸움에 밀리기 시작한 귀신은 교룡으로 변해 달아나 버렸고 공주의 병은 깨끗이 나았답니다. 한편 교룡은 해통 스님이 자기를 쫓아냈다고 원망을 하며 신라의 문익림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사신이 되어 당나라에 온 정공이 해통 스님을 찾아왔죠. 그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어요. 스님, 지금 신라의 동력이 나타나 해통이 날 쫓아냈다고 원망하면서 백성들을 해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그놈을 없애주십시오. 신라에 동룡이 나타났다고 하셨소? 그렇다면 서둘러 가야겠구려. 정공의 말을 듣고 곧장 신라로 돌아온 해통 스님은 주문을 외워 문익림에 숨어 있던 동룡을 쫓아냈어요. 그러자 쫓겨난 동룡은 이번에는 정공을 원망했죠. 정공이 당나라에서 해통 스님을 데려왔기 때문이에요. 동룡은 복수를 결심하고 정공의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 속으로 숨었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정공은 잎이 무성한 버드나무를 사랑하고 무척 좋아했어요. 시간이 흘러 신문왕이 세상을 떠나고 효소왕이 등극했을 즈음이었죠. 효소왕은 신문왕의 왕릉을 만들고 장사를 지내기 위해 왕릉으로 가는 길을 만들도록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필이면 정공의 집 앞에 서 있는 버드나무가 길을 막고 있었던 거죠. 버드나무가 길 한가운데 서 있어. 베지 않으면 안 되겠네. 신하들은 버드나무를 베려고 했어요. 그러나 정공이 버드나무 앞을 가로막았죠. 아니 돼요. 이 버드나무를 절대로 베지 마시오. 내 목을 베는 한이 있어도 이 버드나무는 벨 수 없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효소왕은 매우 화가 났어요. 정공이 해통의 신통력만 믿고 왕명을 거스르는구나. 그가 바라는 대로 목을 베어라. 그러자 신하들은 즉시 정공의 목을 베고 그의 집을 헐어버렸죠. 정공의 목을 베고 왕명을 받들기는 했지만 신하들은 해통 스님이 두려웠답니다. 정공과 친한 스님이 가만 있을 것 같지 않아서였죠.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청을 올렸어요. 해통 스님은 정공과 가까운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가 죽은 것을 알면 반드시 주문을 걸어 신하들을 해칠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를 없애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다면 즉시 해통을 잡아들이도록 하라. 잠시 생각하던 왕은 지체 없이 명령을 내렸어요. 신하들은 곧 군사를 풀어 해통 스님이 머물고 있는 왕망사로 보냈죠. 그때 해통 스님은 군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지붕 위로 올라가 한 손에는 병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붉은 물감을 묻힌 붓을 들고 있다가 병에 목에 줄을 그으면서 외쳤어요. 너희들은 각각 자기의 목을 보아라. 군사들이 서로 보니 모두 목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죠. 군사들은 놀라 뒤로 나동그라졌어요. 그때 해통 스님이 다시 한번 외쳤죠. 내가 이 병의 목을 자르면 결국 너희들의 목도 끊어질 것이다. 어찌하겠느냐? 스님의 신통력에 놀란 군사들은 모두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효소왕의 공주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아무리 약을 써도 차도가 없자 왕은 해통 스님을 불렀죠. 대사, 부탁하오. 공주의 병을 고쳐주기 바라오. 왕의 부탁에 스님은 주문을 외웠고 공주는 금세 병이 나았답니다. 정말 고맙소. 나의 청을 들어주었으니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말해보시오. 효소왕은 몹시 기뻐하며 말했죠. 이때 해통 스님은 정공이 억울하게 죽었음을 아뢰었어요. 정공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동룡의 해를 입어 억울하게 죽은 것이옵니다. 옥에 갇힌 그의 식솔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해통 스님은 상세하게 자초지종을 말했죠. 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왕은 곧 정공의 부인과 자식들을 풀어주었답니다. 그리고 해통 스님을 국사로 삼아 나란 일을 돌보게 했어요. 사실 효소왕의 아버지인 신문왕 때에도 해통은 억울하게 죽은 신하의 오해를 풀어준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신문왕이 해통을 불러 청했죠. 내가 등창이 생겨 도무지 낫질 않으니 대사께서 돌보아 주시오. 해통이 그 말을 듣고 신통한 술법으로 주문을 외자 왕의 등창은 금방 나았죠. 왕은 기뻐했고 이때 해통이 말했어요. 폐하께서 등창으로 알아놓은 것은 신충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폐하께서는 전생에 한 나라의 재상이셨는데 잘못이 없는 그를 실수로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신충의 원혼이 폐하를 괴롭히는 것이지요. 아, 알겠소. 그렇다면 신충을 위해 절을 짓고 원한을 풀어주어야겠소. 왕은 절을 지은 뒤 이름을 신충봉성사라고 지었어요. 그러자 그날 밤 왕의 꿈에 신충이 나타나 말했죠. 대왕께서 절을 지어 위로해 주시니 원한이 다 풀렸습니다. 물론 해통은 정공을 억울하게 죽게 한 동룡도 찾아내 다시는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주고 뉘우치게 했답니다.